마르크스의 사상 2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1편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3이죠. 마르크스의 문제. 네. 자, 초기 저작. 자, 볼까요? 자, 이제 마르크스의 책들을 한번 우리가 이름 정도는 이제 좀 익숙하게 들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막스하면 자본론이야. 이거만 생각하시면 사실 이 수업은 큰 의미가 없죠. 사실 막스의 자본론은요, 막스의 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막스가 이제 엄연히 이제 자본론을 실제로 이제 쓰다가 다 완성 못하고 죽었으니까 결국 막스의 어떤 후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막스가 굉장히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저작을 통해서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자, 초기 저작은 뭐가 있냐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가 있고요. 또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긁어왔고요.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독불 연보를 창간하는데 거기에 게재된 논문 두 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두 편이 바로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와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이다. 마르크스에게 철학을 가르친 바우어는 독일의 유대인의 종교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발음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에 의해서 처벌받는 현실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유대교랑 어쨌든 이 개신교랑 다르단 말이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주류 종교와 달리 유대교를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유럽에서는 또 차별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대인이 종교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교와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제 바우어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오히려 관점을 더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시민의 정치적 해방이 그렇다면 오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승인 바우어는 정치적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해 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줘야 돼 이런 건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진정한 해방일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을 구분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이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근대의 사실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권 개념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스럽게 봤단 말이에요. 기본적 인권이란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그냥 이기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에고이스트의 자유와 평등에 불과하다. 자, 여기 실제로 본문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런 구절. 인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기적인 인간을, 시민사회 구성원과 같은 인간을, 다시 말해 자신 속으로 퇴각한 개인, 이기적이란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사적 관심과 사적 자의로 퇴각해.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과 같은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 뭐가요? 인권이. 알겠죠? 자, 그렇다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해방과 구별되는 진정한 사회적 해방이 대체 뭐냐? 인간 해방은 무엇인가? 스승인 바우어를 비판하면서도 마르크스는 같은 문제를 당시에 유명했던 유물론자인 포이어바흐의 그리스도교 비판을 실마리 삼아서 자기 각도에서 다시 고찰을 합니다. 포이어바 같은 경우에 야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냥 결국은 기독교는 뭐냐? 도착된 인간 숭배야. 진짜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포이어바는 신 같은 건 없다. 여러분 유물론이잖아. 오직 물질뿐이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도착된 인간 숭배예요. 사실상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놓고 숭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상징적인 신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인간 숭배다. 소외된 휴머니즘이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자유, 이성은 인간의 것이고, 근데 정작 웃긴 건 그 인간의 것인 사랑, 자유, 이성을 신이 빼앗아 가서 마치 신의 독점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신이 독점하고 거꾸로 신이 인간에게 뭐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준다고 하는 그 논리가 오히려 인간 소외다라고 마르크스는 봤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마르크스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사실 이제 넘어야 될 굉장히 높은 산이죠. 아직까지도 시대적으로. 근데 그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가 그렇게까지 남한에서 격렬해졌던 계기 중에 하나는 어, 한국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초대 정부가 워낙 개신교를 또 기반으로 해서 어, 권력 기반을 좀 형성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또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마르크스가 이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공산주의였던 북한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이해하셔야 그 제주 4.3 사건의 어, 서북 청년단이라고 우리는 그 서울의 저 명동성단 쪽 옆쪽에 있거든요. 영락교회라고. 그 개신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굉장히 그 교계에서도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교회 원로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청년단이 얼마나 많은 또그 시민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아픈 역사들이 있다. 예.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본인들의 사명으로 봤던 시대착오적인 시대도 있었죠. 예.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근데 어떻게 바뀔래? 이렇게 본 거예요. 어찌 보면. 물론 마르크스 이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포이어바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막스는 물론 그걸 비판적으로 더 확대 개성을 하거든요. 자, 마르크스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기원인 유대교는 본래 화폐를 숭배하는 종교였다. 자, 원래 그 기독교의 기원이 유대교인데, 근데 그 유대교가 화폐를 숭배하는 종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교가 낳은 사회가 초기 상품 경제 사회였다. 이는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이 네덜란드, 영국, 북미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윤 추구의 종교였다는 점에서도 다시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물론 저도 그런가 싶긴 해요. 의심스럽긴 한 게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경의 어떤 역사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막스의 논리는 야, 유대교 자체가 이미 상품 경제야.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이미 굉장히 자본주의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요 연관성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 종교와 자본주의는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개신교가 파생됐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도 이 개신교의 발전이 실제로 또 뭐와 연결돼요? 또 공교롭게도 또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역할. 그리고 칼뱅의 갑자기 그 예정설 그리고 직업 소명설 뭐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실제로 자본주의의 발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막스 베버가 마르크스 아닙니다. 베버라고 하죠. 막스 베버가 분석을 하는 거죠. 서구 사회에 왜 서구가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했을까? 그것은 바로 개신교의 노동윤리다.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도 이걸 연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마르크스는 그러면 포이어바를 뭘 넘어선 거냐? 포이어바는 그런 기독교식의 이 형이상학, 신학을 비판하면서 우린 유물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물질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였다면 마르크스는 그것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다? 인간은 본래 능력과 속성을 신에게 빼앗겨 종교의 도움 없이는 동포와 교류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이기적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의 종교가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를 믿는 한 이 이윤 추구의 어떤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고이스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원래 또 그 기독교 교리는 되려 이런 관계성에 대하고 연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 굉장히 돈 욕심을 부리는 많은 또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게 교회 역사에서 이 돈과 또 관련 없었던 적이 있었나? 또 싶은 부분이 나름 또 타당성을 갖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앞부분까지 보면 이게 이제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인 거죠. 종교는 곤궁한 피조물의 탄식이고 그 표현 문장은 정말 잘 써요. 곤궁한 피조물의 탄식이고 무정한 세계의 심정이고 정신이 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즉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은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포이어바가 종교에 의한 인간 소외 극복을 대안으로 관념론에서 유물론 전환을 주장했지만 마르크스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근본적 비판을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상품 경제 자체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시도는 이 세계 자체를 바로 잡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사회적 힘으로 인식하고 조직함으로써 사회적 힘을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 해방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막스의 자본론까지 봤을 때 여러분 그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음. 나중에 교환 가치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 사회적 관계고 타자성의 문제거든요. 자, 화폐 경제 이데올로기인 그리스도교로부터 해방된다면 사람들은 종교나 화폐, 국가의 매개가 아닌 노동을 비롯한 사회관계 안에서 직접 결합하고 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철학 비판. 이게 중기로 넘어가 보죠.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독일 이데올로기로. 경제학 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자, 그 1932년 경제학 철학 수고를 마르크스가 집필을 하는데 기존의 마르크스의 저작은 자, 우리 앞에서 방금 본 것처럼 인간학이고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소외 같은 뭐 헤겔의 철학을 기반으로 또 해서 어,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중기가 됐잖아요. 이 중기부터는 경제학 철학 수고 제목만 보셔 알겠지만 경제학이 이제 갖다 붙어요. 그래서 막스가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득템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에요. 마르크스도 정말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해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인간 철학에 대한, 인간학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면 중기부터는 좀 더 과학적인 어쨌든 설득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공부를 했고 그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더 짜임새 있는 이제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이템 획득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의 결여를 메꾸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고요. 당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로버트 오웬도 그렇고, 생시봉도 그랬고, 어쨌든 뭔가 그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실천성은 있지만 뭔가 이론의 결여가 있었다고 본 거죠. 애덤 스미스 일의 경제학자들은 아까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 전체와 개인의 조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까 낙관론이라고 했잖아. 잘 될 거야. 어차피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우리가 이런 에고이스트로 살아가도 문제될 게 없어 라고 본 건데 자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의 현실은 비참했죠. 노동자는 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의 힘과 범위가 증대될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 역사. 자 그럼에도 스미스 이래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어요. 예. 자본주의의 대전제는 이게 포인트 사유재산 제도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사유재산을 빼놓을 수 없어요. 지주, 자본가, 노동자라는 세 계급이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신성한 재산의 소유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지주는 토지의 소유자, 자본가는 자본의 소유자, 노동자도 노동, 자기 노동에 대한 소유자죠.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다 내 거잖아. 사유재산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경제 원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익을 얻고자 활동하여 다시 그 성과로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메커니즘. 그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유재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토지, 자본, 노동, 그거를 갖고 열심히 경제원칙, 평등한 경제원칙 안에서 경쟁하는 거, 경쟁하다 보면 그 성과로 우리는 우리 재산을 불릴 수 있죠. 다시 사유재산으로 되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사유재산에서 시작해서 사유재산으로 끝나는 게 자본주의다. 문제는 사유재산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적 지배를 가져온다는 루소의 염두를 넘어서 그러니까 루소는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이런 사유재산제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적 지배를 가져온다. 근데 그걸 넘어서 막스의 주장은 사유재산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경제적 지배다. 근데 그걸 물론 계급적으로 봤겠죠? 자본가가 노동자의 경제적 지배를 낳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본가의 지배 아래서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되는 게 아니고 메커니즘인 거예요. 당연하게. 자본주의에 내재된 메커니즘 때문임을 마르크스는 인식했고요. 이 현실을 노동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소외.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하죠. 자본주의가 낳는 소외는 네 가지 형태를 취한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소외라는 게 대체 뭐냐? 첫 번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획득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노동자로서 막 명품을 막 생산하는데 참여를 하지만 그러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금 세계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지만 정작 아이폰은 갖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 이런 거. 그래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내가 생산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외. 자, 그리고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소유의 자유로운 목적 의식적 활동이어야 할 노동이 자본가의 명령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활동. 그러니까 원래 생산 활동이라는 건 인간은 자유가 있잖아요. 내 자유로운 목적 의식적 활동이어야 되는데 자본가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가 일어나죠. 결국 이 두 번째 소외, 생산활동 소외의 결과가 유적 본질, 이게 존재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존재.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온다. 인간의 본래적 노동의 본질이 자유롭고 의식적이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소외시킨다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의 인간 소외를 또 겪게 돼요. 인류 동포로부터의 소외이자 직장 동료나 자본가로부터의 어떤 이 관계적 소외가 또 따라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마르크스는 그동안의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소외나 유적 본질, 그러니까 존재 등의 철학적 개념으로 파악해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막스의 중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외 개념은 철학적 개념에 좀 가까워요. 인간 소외. 소외는 본래 의당한 인간의 본질이 부정되어 인간이 비본래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죠. 소외됐다. 마르크스는 소외되지 않은 본래적 노동의 모습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소외되지 않은 그럼 대체 본래적 노동이 뭐냐? 첫 번째가 자유롭고 의식적인 노동이어야 한다라는 거. 예. 노동은 자유롭고 의식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3년 지금 3월 7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한국 정부는 노동 시간을 어때요?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이 유연성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자유는 자본가의 자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정말 노동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제를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주 69시간으로 늘어나 버렸죠. 예. 자꾸 유연하다 유연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동자가 정말로 자유롭게 그러면 저는 이번에 69시간 할게요. 대신 다음에 펑펑 쉴게요. 이게 정말로 쉽게 될 것인가? 회사는 69시간을 하길 원하는데, 아유, 저는 이번에 사정이 안 돼서요. 전 좀 적게 할게요. 저는 그냥 적게, 쭉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정말로 대등하고 평등해서 뭔가 합의와 협의를 잘 이뤄낼 수만 있다라면, 뭐, 노동위원회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미 역사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렇게 규제를 안 해놓으면 정부가 강제로 규제를 안 해두면은 무조건 노동시간은 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마르크스의 자본론 분석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자본가가 더 성격이 나쁘거나 악마여서가 아닌 거예요. 자본가는 자신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수익을 계속해서 이 공장을 돌리고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위한 당연한 메커니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본론 편에서. 자, 어쨌든 이상적 노동가는 뭐냐? 자유롭고 의식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또 사회적 노동이에요. 노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자, 자유롭고 의식적인 노동의 특징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동물들도 사실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살잖아요. 뭐 개미 같은 것처럼. 그것은 근데 본능적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본능적인 거고 성찰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데 인간은 본능과 욕구로부터도 자유로운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술 활동이 그렇죠. 예술 그림 그린다고 원래는 어떤 생산성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건 더더욱 그렇죠. 당장 나한테 돈 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무슨 뭐 프라모델을 조립한다거나 그냥 개인적 취미로 뭐 책을 쓴다거나 이런 거에 단순히 내가 생존과 뭐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간 노동의 본래 모습이 소의 첫째부터 세 번째 사례로 아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생산물, 생산활동, 또 존재 이게 소외가 드러나는 거죠. 다만 넷째 소외 형태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는 어디에 있다? 사회적 노동의 부정의 현상인 거죠. 사회적 노동의 의미는 아까 그 약칭 수고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당시 공산주의 사상은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재산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조야한, 그러니까 조악한 뭐 이런 거잖아요. 조야한 공산주의, 말만 공산주의지 결국 사유재산의 보편화가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 첫 번째를 생각하거든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잖아. 재산을 다 공유하는데, 어우,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런 말 하는데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도 단 하나의 형태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뭔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막스가 보기에는 이 조야한 공산주의다. 사실 이거는 진정한 공유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막스 입장에서. 이건 사유재산의 보편화다. 즉 모든 인간이 사유재산의 주체가 된 셈이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소유하려는 원리로 봤다. 이게 첫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는 뭡니까? 여전히 또 정치적 차원을 못 벗어난 형태로서 민주적이건 전제적이건, 그러니까 즉 왕이 있든 왕이 없든 정치적 국가 형태만은 남겨두는 방식. 요것도 이제 두 번째 형태. 어떻게든 국가가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죠.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노동자에 의한 국가 권력 탈취를 혁명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사실이 그러하다. 결국은 권력을 탈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국가 권력을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정치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차별화죠. 마르크스가 강조한 이제 세 번째 이론은 제3의 공산주의라고 해서 막스는 자기만의 이상사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시하려고 이론적으로. 하지만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읽어보시면 근데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라고 보실 거예요. 약간 뭐예요? 글은 정말 멋있게 잘 썼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제3의 공산주의는 자기 소외의 근본 원인인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시도이며 이 부분은 뭐 원래 공산주의 특징이죠. 근데 인간의 힘을 통해 혹은 인간을 위해 인간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획득하려는 시도다.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방법과 목적이 인간의 힘을 통해 이렇게. 먼저 읽을게요. 자, 그것은 제가 좀 생각했고요.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고 사회적 인간의, 즉 인간적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 공산주의는 인간주의와 자연주의가 완전히 일치화된 거고, 자, 인간의 자연의 회복이죠. 자, 인간과 자연의 항쟁 및 인간과 인간의 항쟁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실제와 본질, 대상화와 자기 확인, 또 자유와 필연, 개인과 어떤 유적 관계, 개인과 유 사이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 어떤 이분법의 해체죠. 그동안에 있었던 이분법들이 사라지고 조화를 이루는. 그것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고 그러한 해결의 자각이다. 굉장히 멋진 저 어떤 미래적인 이 이상사회론인데 문제는 그게 결과는 보면 알겠어. 뭔지 실제와 본질 뭐 이런 거. 하지만 그걸 대체 어떻게 실현할 건데라고 할 때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요. 모든 소의 적극적 지향을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지향할 건데 추상적인 거죠. 무엇보다 사유재산의 적극적 지향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사회과학적 관점과 자, 약간 여전히 이원화돼 있다고 봐요.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향한다라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거고요. 또 진정한 공산주의를 존재 재획득이라고 정의한 소회론의 철학적 관점.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관점과 철학적 관점이 둘 다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논리는 빈약하다. 후에 엥겔스랑 같이 쓰게 되는 독일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 문제의 답변을 좀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제 중기로 들어와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로 넘어왔어요. 독일 이데올로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수고였다라면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로 넘어와서 인간 소외로부터의 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을 근본에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류의 사회 이론인 유물사관을 제시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막스의 유물사관이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등장한다. 우리가 지금 체크해 두시죠. 네. 그러니까 뭐 막스가 뭐 전기 때부터 유물사관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 소외로부터 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 그걸 아까 막스는 제3의 공산주의인데 이게 이제 진정 사회주의라고 봤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적으로로 바꿉시다. 근본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류의 사회의 이론인 유물사관을 제시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이 제시됩니다. 비판되어야 할 진정사회주의는 수고에 나타난 마르크스 자신에 대한 이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또 뛰어넘는 방식인 거예요. 결국 초기의 소회론과 이후의 물상화론은 그렇죠. 소회론은 아까 철학적 관점, 물상화론은 사회과학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회론과 물상화론으로 변화를 그 단절로 볼 것이냐, 연속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었다. 문득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러게 루이 알티세르가 실제로 어떤 이런 걸 단절로 좀 봤었죠. 이제 아니다. 이건 연속적인 거다. 막스의 큰 그림 안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알티세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니야 단절론 이건 일종의 도약이다라고도 보는 관점도 있겠죠. 자, 두 저작의 큰 차이는 같은 결론으로 향하는 논리와 그것을 떠받치는 논의의 틀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결론인데 그 향하는 논리와 논의의 틀이 다르다는 거죠. 이를 요약하면 첫째, 수고의 기본적 틀을 이루던 소회론의 논리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자취를 감추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 소회론의 관점이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들어오면 없어져요. 독일 이데올로기에는 존재 개념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현실적 개인의 생산 활동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노동이 출발점이 되는 거겠죠. 현실적 개인과 그들의 행동, 그 행동에 의해 창출되기도 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요게 달라진 거예요. 기존의 자유롭고 의식적이면서 사회적이라는 인간 노동의 두 측면이 결국 뭐로 통합됐다? 현실적 개인의 물질적 생활 조건의 두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 돼버린 거죠. 현실적 개인의 물질적 생활 조건이라는 새로운 어쨌든 이 구성의 틀 안에서 두 측면, 양태처럼 그 물질 생활 조건으로서 자유롭고 의식적이냐 사회적이냐 이렇게 해서 통일적으로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현실적 개인의 생산활동이 분업과 시민사회 개념을 축으로 전개하죠. 분업은 자연 발생적이고요. 정신적 노동과 물질적 노동의 분리를 전환점으로 정치와 종교의 자립을 낳는다. 그리고 소유관념을 낳았다. 분업이. 즉 분업과 소유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 분업의 두 측면이다. 분업이라는 말이 왜 또 있는데 이게 범주가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 분업 중에 최초의 분업은 자연 발생적 분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 발생을 했던 분업이 있고, 그러니까 분업과 소유가 바로 그 두 측면이다. 국가에 의한 정치적인 지배는 분업과 소유의 결절점에서 발생한다. 자, 결절됐다라는 거죠. 분업과 소유가 분리되는. 시민사회는 분업과 소유에 의해 구성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어느 시대건 이것이 국가 및 그 밖의 관념적 상부구조의 토대를 이룬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여기서는 약간 좀 그 물질적인 하부구조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막스가 얘기했던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시민사회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 사회적 관계가 하부적 구조. 그래서 그것이 상부 구조의 토대를. 여기 상부 구조는 뭐 국가, 이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 순서 분업, 소유, 국가로 이어지는 인간 사회의 발전 구조. 아까 자연적인 분업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자연적 분업에서 시작해서 소유가 생기고 그 소유가 국가가 되고. 그래서 아시아적 단계, 고전 고대적 단계, 봉건적 단계, 근대 부르주아적 단계, 그리고 이를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물질적 토대인 시민사회가 상부 구조인 국가를 규정한다는 보편적 인류사론을 전개한다. 자, 보편적 인류사론 체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만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인류사에 늘 있어 왔다 이건 거예요. 늘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막스는요. 자, 이런 이론을 찾아냈고요. 세 번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노동과 사회적 노동이라는 인간의 존재의 소외를 자연 발생적 분업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사회 질서의 자연 발생성이야말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빈곤, 공황, 전쟁의 원흉이 된다. 자, 사회 질서의 자연 발생이, 그러니까 자연적 발생이잖아요, 사회 질서가. 그게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협동 자체가 자유의지적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이기에 저는 여기 요 부분 이 챕터를 읽을 때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 표현이 특히 저한테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동 자체가
자유지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생겨난 거죠.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소원한 강제력으로 나타난다. 즉 자연 발생적 분업과 지배라는 역사적 귀결을 제시한다. 결국 기존 철학자들이 애용하는 이 소의 개념이야말로 자연 발생적 분업의 궁극의 산물이고 소위되지 않은 본래적 인간이라는 발상 또한 더는 분업에 포섭되지 않는 개인을 철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표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업에 포섭되지 않는 개인을 철학자들이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수고의 낭만주의적이까지 한 표현과 전망들이 결국 독일 이데올로기에 넘어서서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정식화되고요. 자연 발생적 분업과 경제적 힘이 소원한 지배로부터 인간의 현실적 해방을 제시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뭐 더 디테일하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소에 뭐 막스의 책들을 읽어봤고 굉장히 깊이 고민한 분들한테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 그거 자체를 우리가 또 안 읽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낭만주의적이고 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소외론을 다뤘다라면 독일 이데올로기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경제학 개념은 수고 때부터 들어왔지만 경제학 철학 수고니까요. 하지만 독일 이데올로기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정식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자본론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편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